공영훈 후보가 이제 분탕 이게 아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당내 이견을 낸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동탄으로 이어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다시 방탄으로 이제 직격을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고 말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약간 공학적으로 보면 공영훈 후보는 괜한 짓을 한 거죠. 여론조사상 지금 압도적 우위가 있는데 굳이 뭐 이런 식의 그 까십거리죠. 사실은 쟁점도 아니고 까십을 만들어줄 이유가 있나 싶은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중요한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는 그런 쟁점도 아니고 약간 말장난 비슷한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탕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울 때 당시 민주당도 어쨌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이준석을 엄호한 건 아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의 행태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고 이제 와가지고 분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좀 이치에 안 맞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엔 좀 괜한 짓을 벌인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대표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가서 쌓이다 보면 별로 공영훈 후보한테는 득될 게 없는데 이제 괜한 짓을 했다 싶고, 아마 이게 이제 토론 거부의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제 지역 방송들이나 이런 데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그거를 공영훈 후보가 안 나갔는데 이건 정말 문제적 행태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수도권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전부 토론을 거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의 후보들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자신들이 여론조사상 우위에 있고 또 그 상대 후보하고 토론함으로써 괜히 쟁점을 만들어주거나 이제 불리한 위치에 설 필요가 없다라고 토론을 거부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검증을 거부하는 거고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선거에 반하는 행위예요. 그런 행위를 한 끝에 그 뒤에 이런 이제 설전이 오간 건데, 공영훈 후보는 정치 처음 하는 후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토론도 거부하고 뭐 이런 식의 맥락 없는 말 해가지고 이제 괜한 쟁점이나 만들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댓글 보면 이제 1위 후보는 사실 스텔스 행보를 해야 되는 건데 좋은 조언이 있습니다. 원래 앞서가는 1위 후보는 토론에 안 나가더라. 이준석이 애달바 하면 공영훈이 느긋하게 있으면 되는 법이다. 또 한 가지 댓글이요. 역시 말로는 당할 자가 없네. 아마 이준석 대표를 칭찬하는 글 같기도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 길이를 보니까 공영훈 후보가 쓴 것보다는 2배 길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봉창 공영훈 선생으로 명명합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정국이 교수님, 예. 이거 어떻게 보시세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의 장점을 많이 보는 그런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큰 정치를 하려면 이제 말을 좀 줄여야 되고 이렇게 개인을 저격하는 이런 정치 평론가형의 이제 정치는 이제 넘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동탄이라는 이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상징성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 2, 3년 전부터 반도체가 꺾였고요. 2차 전지 꺾였죠. 올해부터 자동차도 약간 주춤합니다. 이런 지역을 상징하는 지역이 동탄인데 여기서 현대차 사장 출신의 공영훈하고 역시 이준석이하고 붙으면 정말 뭔가 보여준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찌질하게 이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토론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보니까 공영훈이라는 후보가 현대자동차 사장을 해서 전 대표이사를 한 줄 알았더니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SNS 글을 보면 그러니까 홍보 담당 사장을 했던가요?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정통 경영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약간의 실망감도 좀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정치를 계속 정치 평론가형 저격형으로 할 것인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20% 정도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이 선거를 뛰어넘어서 나중에 이제 대선도 있고
그 노무현식의 정치를 하면은 크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뭐 토론회로 서로 그 치고받는 모습에서 두 진영 다 굉장히 찌질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두 후보의 공방을 지켜본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 후보의 일방적인 토론 취소와 연기에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준석 후보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급하긴 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들었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게 뭐 엄청난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련돼서 토론에 참여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공방이 있다가 거의 뭐 말장난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공영훈 후보가 또 토론에 참여한다고 페이스북에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이제 앞으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 그 아까도 이제 박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구도가 앞서가는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냐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준석 지금 후보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얘기들 자체가 무슨 선거에서 뭐 정책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무슨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토론이라든지 뭐 생산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일일이 대응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영훈 후보가 분탕이라고 한 거는 국힘 내에서 분탕질 한 게 아니고 동탄에서 토론 갖고 후보들 사이에서 분탕질 하지 말란 뜻 아닌가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뭐 한정민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한정민 후보, 이준석 후보 두 분 공히 토론을 원해요. 그래서 선관위 토론 외에 두 번의 토론을 더 열자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 공영훈 후보가 하나는 취소를 하고 하나는 출연이 아닌 전화로 뭐 토론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공영훈 후보랑 이준석 후보 두 분 다 이 동탄에 큰 연고가 없습니다. 한정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살고 거기 연구원을 다녔기 때문에 연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동탄이 급격하게 커진 도시인데 과연 이 동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의 토론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날 수가 없고 그렇다면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자는 게 요즘 전반적인 정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공영훈 후보도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이고 여기에 연고가 없으면 이 토론에 정정당당히 나서면 오히려 본인의 지지율을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움츠러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이렇게 가면 결국 이준석 대표와 한정민 후보가 오히려 더 동반 상승해서 나중에 공영훈 후보가 좀 더 불리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민주당 그렇다고 민주당은 자만하지 말라. 국민만 바라보고 가도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반적인 판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동탄이 쪽은 또 다르단 말이죠. 네. 공영훈이라는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역시 그 정보의 그 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대자동차 사장을 한 후보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 뭐 옛날에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그 정통 그 경영인으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 생각을 할 텐데 홍보 담당 사장이다. 조금 약한 모습이 보여서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동탄에서는 국힘 후보가 이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의 그 장점을 많이 봅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를 했듯이 권력자하고 이렇게 그 맞서서 외롭게 그 외로운 길을 가는 정치는 우리 정치사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영훈 후보하고 이렇게 봉창 뭐 방탄 이런 거 싸우지 말고 뭔가 길을 가길 바라고 공영훈 후보도 그래요. 뭔가 좀 메시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그 메시지를 그 정부의 메시지를 이 후보를 통해서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 갖고 저 메시지 비틀어 갖고 낼 건 아니죠.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거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공영훈 후보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정민, 이준석 후보 합친 거와 비슷하거나 많거든요. 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독주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건지 또 한정민 후보나 이런 경우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화성 을 지역인데요. 거기가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굉장히 젊은 지역이고 적어도 6대4 정도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이준석 후보와 또 국민의힘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순간 사실은 이제 보수 측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선거가 돼버렸어요. 피차간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층, 일부 연성 지지층의 표를 얻어야 승부를 볼 수 있는데 그러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유지했더라면 몰랐을 텐데 사실은 개혁신당 만들고 초기에 뭐 여러 가지 정책 행보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게 별로 소구력을 못 가졌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보수표를 나눠가는 형국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제 상황 변화가 어렵습니다. 네.